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아주 짧게 한 대충 15분에서 20분 동안 한 단원씩, 한 강의씩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논술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인문학과 사회학을 이제 접목해서 같이 사유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 역시 한 분야에 뭐 전문적이고 이런 어떤 뭐 학위도 없고요. 뭐 전문적인 지식도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실 수 있는 건 제가 그냥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독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실전에서 가르치면서 이게 이렇게 또 연결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요령을 가르쳐 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것은 여러 가지 뭐 이전에도 한번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연, 뭐 인간과 어떤 사회, 개인과 사회, 국가, 정치 여러 가지 어떤 정보화와 문화, 대중문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다 다뤄볼 건데요. 단순히 그것을 한 분야 다루는 뭐 단원이야 나눠지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일단은 약간 철학적인 어떤 한 도식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연결을 해보는 게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먼저 오늘 첫 단원은요, 바로 이제 인간과 자연입니다. 제가 이제 만들어드린 이 강의안을 보시면 대충 이제 비슷하게 흐름이 넘어가니까요, 그 도식을 잘 보시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간과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 먼저 알아야 될 도식은 바로 이 주체와 대상이라는 이 표현이죠. 언어 표현.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뭐 주체와 대상이란 말은 철학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혀 어렵게 이게 주체는 많이 우리가 평소에 이제 주체적이다. 대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체와 객체라고 해서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체와 객체와의 어떤 관계성을 일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체가 대상을, 이 선이 있죠. 이건 어떤 당연히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주체가 대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래서 이 도식에 이제 오늘 인간과 자연의 문제를 넣어볼 건데요. 여기다가 인간을 넣으시고요. 여기에다가 자연을 써보세요. 그러면 이런 말이 형성이 되겠죠. 인간 주체와 자연 대상. 여기서 자꾸 이제 대상이라는 말이 이제 좀 이렇게 어감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대상은 쉽게 설명하면 수단과 도구의 어떤 역할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인식을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수단과 도구의 역할. 그러면 인간은 주인공, 그래서 주체예요. 인간이 주인공이고 자연은 하나의 인간을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다. 수단과 도구로 인간이 자연을 그렇게 인식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도식에는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미적으로 그어보면 여기다 이렇게 선을 하나 딱 그어보죠. 그러면 이 선은 뭐냐? 이게 바로 단절의 선입니다. 저는 여기서 항상 이제 앞으로 이거를 이분법이라고 부를 건데요. 이분법적 사유, 이분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간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다 이 뜻입니다. 어떤 도식하에서요? 인간이 주인공이고 자연이 수단과 도구일 경우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 원래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다, 자연이라는 건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요즘 이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게 자연주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 혹은 뭐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제 친자연적인,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바로 그래서 그 흐름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처음부터 인간과 자연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게 바로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시간축을 하나 그어놓을 거예요. 이게 바로 근대입니다. 근대. 시기적으로 근대 사회. 오늘날은 당연히 현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더 위로 가면 이제 중세와 고대도 있겠죠. 그것도 이제 비교해서 볼 건데요. 이게 바로 하나의 시간축, 이거는 하나의 공간축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이라는 범주, 자연이라는 범주. 왜냐하면 여러분 자연을 다시 보시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의 여집합이죠. 이 세계가 있다라면, 혹은 이 우주가 있다라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곧 자연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인간과 환경 모두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공간적인 개념이고요. 여기는 시간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한 번에 같이 보는 거죠. 이 시줄과 날줄처럼 시간과 공간축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한 번에 같이 통째로 사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 도식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자연이라는 주제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잠깐 이제 상식적인 어떤 옛날 얘기를 해보자면, 당연히 여러분 이제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가장 큰 차이를요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도식적으로 이렇게 배우죠.
동양 철학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건 바로 이제 노장 사상 같은 게 떠오르고,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양화를 봐도요, 인간과 자연이 뭐 어우러지는 삶을 오히려 그려내고 있죠. 오히려 더 심지어는 인간의 어떤 문명이나 삶, 이것도 굉장히 작게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자연의 어떤 거대한 웅장함들이 더 크게 그려져 있는 게 더 많거든요. 거꾸로 이제 서구의 어떤 유명한 어떤 그림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죠?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면 오히려 이제 인간 중심에서 이제 자연은 하나의 이제 풍경으로 자리하게 되죠. 풍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죠? 자연이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인간이 이제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사진, 요즘 디카 핸드폰 사진을 많이 찍으시죠? 거기서 나 인간을 중심으로, 보통 우리도 그렇게 찍죠. 저기 서보시고 아름다운 장소에 가가지고 같이 치즈 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인간 중심적인 어떤 관점이 될 수 있죠. 거꾸로 요즘 또 이제 새롭게 유행하는 건 사진이 발달하다 보니까 막 DSLR이다 보다 해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인간을 치워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죠. 예전에는 무조건 사람 중심으로 이제 사진을 찍었다면 오늘날은 또 거꾸로 사람이 있으면 이제 방해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 그 자체를 담아내려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건 뭐 하나의 이제 억지로 껴맞추는 사례에 불과하고요. 결국 이제 여러분 이 인식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로 이 다시 보세요. 도식을요. 이 도식을 어떻게 인식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자연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올 때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환경 파괴의 원인이 뭐고 대안이 무엇인가? 요 가장 기본 골조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집어넣고 독해하고 해석하는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독해 능력은 여러분이 각자 계속 이제 좋은 책을 읽으시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제 독해력을 늘리는 수밖에 없죠. 저는 이제 그 도식 가장 모든 건더기를 다 걸러내고요. 뼈대만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파괴 원인이 무엇이냐라면요. 아주 단순해요. 다시 이 도식 보시죠. 그러면 바로 이 인식적 구조가 문제였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되게 유치하게 왜 오늘날 환경이 파괴됐을까요? 우리가 쓰레기 버려서요. 저희가 담배를 함부로 많이 펴서요.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현상적인 거죠. 물론 직접적인 어떤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되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사유하는 게 바로 이제 온술에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왜 담배를 그렇게 피우고 왜 우리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왜 우리는 공장을 함부로 지어서 마구마구 지어서 뭐 대기오염을 하죠. 그리고 폐수를 방류하죠. 여러 가지 어떤 파괴의 방식들이 있죠. 요즘 유행하는 거는 지구온난화와 함께 탄소 배출되는 어떤 수많은 우리는 기계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왜 도대체 그렇게 하는가라는 거 안에 바로 인식의 구조가 이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근대성의 특성입니다. 근대. 사실 여기서 근대를 하면 굳이 이제 이것도 역시 여러분 피상적인 거예요. 너무 전문적인 분들이 보면 이건 엉망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평소 근대성이라고 할 때는 보통 철학적으로는 데카르트의 어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시기적으로 볼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어떤 세계사로 보면 르네상스 이후예요. 그죠? 뭐 갈릴레이도 있죠, 뉴턴도 있죠.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자연과학과 수학이 발전하는 바로 그 시기부터죠. 혹은 18세기 우리는 계몽주의 시대라고도 보고요. 그래서 17, 18, 19세기 뭐 이런 어떤 3, 400년들의 흐름을 하는 근대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근대적 사유에 지금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현대라고 해서 근대를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영어로 봐도 이거는 모던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던이란 말을 또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현대예요. 근데 모던은 여기 있거든요. 보통 현대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포스트 모던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가 겹치고 있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의 강의나 책의 어떤 여러 가지 맥락, 이걸 컨텍스트라고 하죠. 그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던과 포스트 모던에 대한 어떤 이 구분을 짓기 시작할 때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나 아직은 이 현대 탈근대라고도 표현을 해요. 현대 혹은 뭐죠? 탈근대적 시대로 아직 넘어오는 과도기 과정입니다. 차라리 근대성이라는 말 자체를 어쨌든 만들어냈던 서구는 이미 근대의 끝자락으로 넘어가서 현대에 많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한국은 우리 스스로 근대화되지 못했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구의 근대적인 여러 가지 성향들이 되려 오히려 최근 10여 년 사이에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현대가 아예 없는 게 아니죠. 여전히 우리도 서구와 소통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 유행하는 여러 가지 어떤 학문적인 유행하는 어떤 흐름들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충돌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보십시오. 논술에서 물어보는 건 결국은요. 지금 어떤 가치관과 거대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너는 어떻게 보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주체, 인간, 혹은 가장 좁게 인간을 가장 축소하면 내가 되겠죠. 나는 과연 그럼 이런 세상에 이런 가치관의 충돌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게 바로 논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안은 또 어떻게 너는 찾아갈 것인지, 그죠? 여러분 항상 근데 대안 이전에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다시 보시죠. 그러면 근대 시대가 바로 인간과 자연은 어떻게 나눴다? 주체와 대상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리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잘 보세요. 이거 바로 산수 시간에 배우는 거죠. 수학도 아니에요. 부등식이죠. 그러니까 부등호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자연보다 크다. 제가 이제 유치하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다. 이런 도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알아서 들으시고, 혹은 제가 이제 도식에다가 그림도 좀 어설프게 그려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다라는 이분법적 사유가 바로 뭐다? 오늘날 환경 파괴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왜? 이 도식 때문에? 이 도식이 그림일 뿐이고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린 거죠. 만든 것 뿐이고, 중요한 건 인간의 인식적 사유가,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한데 어떻게 자연을 보존하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도 파괴되는데요 라고 반문하시겠지만, 그거는 바로 근대성의 극단화 이후에 나타나는 반성적인 효과라고 오히려 보시는 게 맞아요. 물론 이제 선구자들은 당연히 먼저 알았죠. 물론 우리 동양적 사유에서도 어느 정도 자연주의적 성향이 원래 있었으니까, 거꾸로 우리가 반성하자면 동양은 또 과학과 수학의 어떤 발전이 좀 늦어진 감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한국이죠. 우리는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주의가 더 계속 유지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오히려 뒤늦게 이런 산업 개발, 자본주의, 그죠? 서구 문물 세계화 이런 것들을 담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되려 급격하게 환경을 파괴시키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늦게 배운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죠? 한국은 지금도 탄소 배출, 배출량의 어떤 증가분만큼은 거의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이야 미국과 중국이 제일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런 세부적인 어떤 사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식을 보는 거예요. 그죠? 다시 보시죠, 도식을. 그러면 다시 옛날에 이 근대 이전 사회는 어땠는가라고 봤을 때, 물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중세시대에서는 그나마 자연과 인간이 그렇게까지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유가 다른 게, 중세는 주체가 달랐거든요. 중세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었어요. 신. 기독교적 신이죠.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신 주체의 시대가 바로 중세입니다. 종교가 모든 걸 지배했던 시대. 서구 역사를 기준으로죠. 그러니까 그때는 인간도 자연도 풀세트예요. 인간과 자연이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은 그냥 통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하나의 그 질서에 속해 있는 자들이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원래 그건 기독교의 의미가 그렇지 않다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인지되어 왔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세에서는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존엄성보다도요, 오히려 인간이 신 앞에서 굉장히 납작 엎드려지는 죄인이니까, 그죠? 그런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세의 사유는 결국 뭐였죠? 신중심의 사유. 인간은 하나의 수단과 도구에 불과해요. 신을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 그리고 이제 자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인간이 사유하는 모든 것들도 신에게 맞춰야 되고요. 인간이 그러면 사유가 신에게 맞춰져 있으니까 인간의 모든 실천도 그렇게 연결돼야 되죠. 여러분 결국은 중세 미술을 보시면, 중세 건축과 미술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다 종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건축가가 건축을 하고 싶어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지만 그 시대의 사유의 패러다임이 보다 신중심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당, 건축에 더 중심을 하죠. 음악, 예술과 마찬가지죠. 음악도 다 신을 찬양하는 곡들로 움직여지고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에서도 대부분 성화죠. 성스러운 그림만을 그리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유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게 바로 중세였고요. 거기서 당연히 인간은 찌그러져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근대의 사회는 뭐다? 그 찌그러져 있던 인간이 르네상스죠. 르네상스가 바로 인문주의의 부활. 인문주의가 뭐다? 인간학입니다. 인간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어떻게 보면 다시 중세보다 더 앞에 보죠. 고대죠. 고대 그리스 사회로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복고주의 아니냐? 복고주의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 시대에 뭘 중시했다? 신보다 인간을 더 중시한 시대였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빠져 계신 분들은 에이 그리스도 신의 시대인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는요. 그리스의 신들은 철저히 인간적입니다. 인간을 토대로 신을 그려낸 거죠. 오히려. 이해가시나요? 중세에 나타났던 기독교의 유일신가요? 그리스의 그 다신교와는 완전히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는 결국은 인간 중심주의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인간 중심주의 시대를 다시 되돌리고자 한 게 르네상스고요. 그러면 르네상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어떤 인문학을 부활시키는 거였다면 그거와 동시에 바로 뭐죠? 그동안 이 과학주의의 욕구가 퍼져 나오는 게 바로 근대입니다. 그래서요. 르네상스를 기점으로요 폭발하는 거죠. 바로 여러 이제 그동안 숨어왔던 과학자들과 여러 가지 철학자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갈릴레이겠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데카르트겠죠. 그래서 인간 중심의 철학, 바로 이걸 이분법적인 사유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대표적인 학자가 물론 데카르트죠.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다는 관점. 왜? 인간은 무슨 근거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받았네요. 바로 사유죠. 사유. 사유는 곧 이성입니다.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도식을 통해서 구분하고 있는 건데 이 사유의 능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 여기서 뭐 도출되는 건 수학적인 능력이 특히 강조되는 겁니다. 데카르트는 철학자이자 수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학적인 능력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해가시나요? 중세 때는 인간이 세계를 바라볼 때, 곧 인간이 자연을 바라볼 때 신의 시선을 통해서 자연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똑같은 피조물, 똑같은 어떤 수단과 도구. 근데 이제 근대 때부터는 인간이 신에게서 독립하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그때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그 서구에서 확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제 분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중세 때는 모든 학문이 신학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근대에는 두 개가 분리가 됩니다. 그죠? 그 역할을 하신 게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겠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성과 신앙을 분리하고요. 거기서 특히 이제 데카르트의 어떤 철학을 통해서 인간은 이제 스스로 사유적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신의 도움 없이 인간의 사유 능력을 통해서 의심할 수 없는, 의심해도 결국은 의심할 수 없는 완전한 지식인 바로 인간의 사유를 찾아내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코기토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사유를 통해서 결국은 인간의 시선은 이제 바로 수학의 격자, 수학과 과학의 지식의 틀로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세계는 어떻게 되죠? 수학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제 세계는 역동하고 생동하는 거에 어떤 그냥 구분되어지지 않는 그런 자연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계산되는 자연이죠. 이해가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지도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지도를 통해서 몇백 미터 가시고 몇백 미터 가고 뭐 내비게이션 이런 거 잘 쓰고 있지만 이런 게 다 뭐죠? 세계를 격자화시킨 거예요. 세계를 다 어떤 이게 네모칸 안에 수학적인 계산 도식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우리가 내가 지금 여기 어느 정도 있구나. 그죠? 울릉도 동남쪽 100km 200리 뭐 이런 표현들도 다 그런 수학적 도식이 있죠. 그 도식을 바로 이제 만들어내는 게 그 학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위도와 경도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그 세계라는 건 굉장히 무섭죠. 중심이 어디고 도대체 어딘지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다 신비의 세계. 그죠? 이성의 세계가 아니라 어떤 신비, 감성 혹은 뭐죠 어떤 신의 시대 뭐 이런 개념의 시대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근대성은 바로 이런 철저하게 통제, 컨트롤, 과학, 근대, 절대성, 객관성 이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당연히 자연은 이제부터 뭐가 되죠? 찬밥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것도 자연을 재조명하는 거니까 무조건 찬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실체적인 자연 파괴는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단순히 학자들처럼 수학적인 틀로 자연을 정말 연구하고 원리를 찾고자만 했으면 모르겠지만 원리를 찾은 다음에 인간이 결국은 뭘 했죠? 자, 저기 태양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뭐 여러 가지 원리들, 물이 이렇게 해서 끓고 있는 거구나, 이런 과학적 원리를 이해만 하고 끝난 게 아니죠. 인간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바로 도구의 능력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을 가만히 내비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바라봄으로써 자연을 오히려 뭐로 만든다? 자원화시킵니다. 살아있는 역동하는 자연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사물이 되는 거죠. 사물적 자원으로 인간이 노동력을 투여해서 이 자원을 통해서 다시 인간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요 자원이 그죠? 요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이제 인간의 삶이 윤택해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문명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 거예요. 이 카메라도 결국은 뭐예요?
이게 뭐 과학기술이다 먼저 표현해서 우리는 굉장히 이게 어떤 무에서 창조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핸드폰도 이 카메라도 다 결국은 자연에서 온 겁니다. 그죠? 자연의 자원으로 도출해서 이 자원을 굉장히 정교하게 다시 조합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런 그죠? IT 기술이 연결되는 거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우리가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근대적인 자연관.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고 인간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원화 도식할 수 있다라는 바로 그런 인간 우월성의 믿음책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 현대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오늘날 이 자연 파괴 문제가 발생한 게 먼저라고 저는 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이제 선구적인 학자들이야 먼저 이거 반성했겠죠. 자 보세요. 하나의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도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분법적인 도식을 거의 다 제가 비판을 할 거예요. 이분법의 장점도 있는 만큼 단점도 크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장점은 이 이분법을 통해서 인간이 오늘날의 거대한 이제 문명에 대한 발전으로 끌어올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어요. 수학과 과학을 통해서. 하지만 이 도식 덕분에 뭐가 생기죠? 인간 우월론이 생겼죠. 이 인간 우월론 때문에 자연자원은 계속 고갈되고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계속 근데 자원은 고갈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술이 계속해서 이제 변화되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는 할 수 있지만 이 자원이라는 게 무제한 나올 것인가에 대한 거는 지금 이제 의문에 붙여지고 있거든요. 그죠? 자원은 어차피 지구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정성이라는 게 생겨버리는 거죠. 인간의 이성이야 끊임없이 이 관념 안에서 막 새롭게 응용하고 덧붙여서 새로운 지식들이 마구 쏟아져 나올 수 있지만 그 지식을 통해서 결국 무언가 우리는 만지거든요.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 지구 안에 있는 걸 냅두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활용해서 우리를 위해서 갖다 쓰거든요. 그죠? 이 옷도 보세요. 결국은요. 어딘가에서 나온 거죠. 무에서 창조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가 나온다는 건 정말로 이 신이 존재할 때는 가능한 얘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물론 뭐 우주의 어떤 우주가 과학적으로 이제 여러분 뭐 진화론적 사유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해서 갑자기 어쨌든 중요한 거죠. 무에서 유가 갑자기 딱 도약하는 이 과정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분명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먼지 하나도 창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 수많은 엄청난 과학 기술들은 다 창조가 아니라 활용입니다. 활용.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연 자원을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겠죠. 응용 능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맹신할 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창조인데 여러분 창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단어고요. 창조적이다라고 창조에 빗대어서 이렇게 과장할 수는 있는 거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문제는 자 다시 보시죠. 자연이 개발이 이제 너무 심화되면서 환경이 파괴되고요. 환경이 파괴됨으로써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분명히 인식적으로 나눈 선에 불과하잖아요. 현실적인 존재론적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이 파괴되는 겁니다.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 폐수를 계속 방류해요. 초기에는 문제 없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뭐 어떻게 된다? 그 물을 결국 내가 마시고 있다는 거죠. 순환이 생긴 겁니다. 자연은요 끊임없이 순환하는 원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순환을 인간이 수학과 과학적 선으로 끊어내고 그것을 자기의 필요한 것만 갖다 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갖다 쓰려고 한들 자연이 파괴되는 건 연쇄효과를 발생시켜요.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죠? 지구온난화 대표적이죠. 탄소 배출 계속해서 우리는 편리하지만 결국은 뭐가 되죠? 지구가 뜨거워지죠. 그죠? 빙하가 녹고 기상이변이 생겨서요. 그죠? 폭설이 내릴 수도 있고 혹한기가 또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바로 거기에 있죠. 인간은 뒤늦게 반성한 겁니다. 엄밀하게 보면 이것 봐라 이거 정말 이거 왜 이러지 하다가 정말 인간이 좀 말도 안 되게 이제 자연 파괴에 의해서 인간의 범주가 좀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반성함으로써 그럼 이 반성의 도식이 바로 뭐다? 이 이분법을 여러분 해체하는 겁니다. 근대 때 그렇게 열심히 그어놨던 이 이분법을 다시 해체하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쉽게 보세요. 말은 어렵게 돌아왔지만 저기서 강의의 끝자락이에요. 여기를 그냥 지워버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냥 지우면 연결이 안 되죠? 여기 그거겠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도 주체고요. 이거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많은 주제가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주체와 대상의 이분법적인 관점이 항상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거든요. 이 근대성의 특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랬을 때 자연은 이제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연도 우리와 동등한 하나의 어떤 주체의 자리로 다시 재정립해 주는 겁니다. 우리만 주인공이 아니라 자연도 주인공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자연도 주체고 인간도 주체면 그거를 서로 주체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혹은 상호 주체성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제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아니라 주체와 주체와의 상호 주체적 관계를 통해서 서로 이거를 뭐죠? 소통, 커뮤니케이션이죠. 소통을 통해서 결국 뭐가 돼요? 서로 주인공인데 서로 죽일 수 없죠. 서로를 무시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간과 자연은 이제 공존의 시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 도식대로 그렇게 가느냐? 물론 쉬운 게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아까 얘기한 인식의 선이에요. 인식을 변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갑자기 뭐 탄소 배출을 줄이자. 왜? 어떻게?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겠지만 여러분 그건 다 지엽적인 거예요. 인간의 인식의 선이 변화해야 결국은 완벽한 자연 파괴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잘 보시면 이제 우려한 극단적인 문제를 써놨죠. 이분법에서 항상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요 극단론이 발생해서 자연이 파괴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극단화시키고자 하는 입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시죠? 한쪽에 세게 때리면 맞은 사람이 억울해서 몇 배로 대갚아주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환경론자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환경론자들, 극단적 자연주의론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모든 문명을 다 버리고 우리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 개개인은 가능해요. 몇몇의 뭐 종교 집단이라고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인류 전체의 문명을 다 포기하고 자연으로 되돌아가자는 말 현실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쉽지 않습니다. 그죠? 차라리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인간의 여전한 권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이제 그 전까지 어떤 그런 이분법적인 인식을 버리고 자연이 죽으면 인간도 죽는다라는 새로운 성찰, 새로운 인식에 대한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됨으로써 상호 주체적인 관계가 되겠죠.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항상 이분법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쪽의 극단론이 문제라고 해서 다른 쪽의 극단으로 넘어가는 거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쉬운 얘기죠. 그럼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용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중용도요 무조건적인 절충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니까 딱 중간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딱 중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은 어떤 식의 종합이 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는 건 인간과 자연이 상호 주체라고 표현을 하더라도요. 저는 여전히 존재적으로는 인간이 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라고 할까요? 뭐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죠? 애완견이 있고 사랑하는 딸이 있어요. 둘 다 물에 빠졌다. 둘 다 벼랑에 매달려 있다. 누굴 구할 겁니까? 당연히 자기 가족이 먼저죠. 아무리 애완견을 사랑해도요. 애완견을 먼저 구하는 매정한 아빠는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죠? 자연의 생체와 생물이 중요하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인간의 존재적 우월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인식론적으로 존재에 있어서는 인간이 여전히 자연보다 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존재의 우월성 때문에 자연에 대한 인식 자체를 완전히 수단과 도구로 여기고 있는 지금의 태도를 제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식을 상호 주체적 관계로 서로 소통하는 관계로 자연을 다시 되바꿔냄으로써 우리는 자연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게 되는 거겠죠. 이해가시죠?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있는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이제 변론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보론이죠.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차 때, 다음 수 때 인문학의 위기가 바로 여러분 지금 본 것처럼 전혀 다른 주제 같지만 인간과 자연의 이런 인식론적인 차이에서 인문학의 위기도 발생을 하고 인문학이 다시 재조명되는 시대적인 어떤 도식의 흐름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실 건 오늘 자연 파괴의 구체적인 문제가 뭐였지? 구체적 대안이 뭐지? 이게 아니라 자연 파괴의 근본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문제고 결국 주체와 대상이라는 이 도식의 문제를 여러분이 머리에 인식하는 게 오늘 수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다음 주제로 다시 연결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